안녕하세요. 인생을 살며 수많은 고난을 겪어온 30대 남성입니다. 옛말에 구름 뒤엔 항상 햇빛이 있다는 말이 있죠. 아무리 어두운 상황이라도 결국엔 밝아질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저도 항상 이 말을 마음에 품고 살았는데요. 그렇게 한 치 앞도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웠던 제 인생이 누구보다 밝게 변하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믿기 힘든 그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저는 7살 때까지 외할머니 손에서 컸습니다. 부모님 얼굴은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단지 외할머니와 살았던 기억만 있죠. 오래전이라 생각나는 장면은 많지 않지만 한 가지 기억이 나는 거라면 종종 외할머니에게 부모님 얘기를 물었던 일이랍니다. 그때마다 늘 외할머니가 해주셨던 얘기가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난 왜 엄마 아빠가 없어요? 엄마 아빠랑 왜 같이 안 살아요? 성준아, 엄마랑 아빤 저기 멀리 돈 벌러 갔어. 그러니까 우리 성준이 조금만 기다리자. 할머니 맨날 그 얘기만 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잖아. 엄마랑 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야 집에 오지.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렇게 외할머니는 절 달래주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부모님이 정말 멀리 돈을 벌러 간 거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외할머니와 둘이서 사는 생활은 넉넉하진 않았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거나 좋은 옷을 입기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변변치 않은 살림에 사는 게 참 힘들었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할머니는 절 정말 잘 챙겨주셨어요. 항상 절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누구보다 절 아껴주셨어요. 지금도 기억에 남는 날이 있는데요. 그날은 아침부터 할머니가 제 옷장에서 제일 깨끗하고 좋은 옷을 챙겨 입혀주셨고 시내가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도 찍었답니다. 환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을 보는 할머니가 그날따라 좀 이상하다 싶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물어보기도 했었죠. 할머니, 우리 왜 사진 찍어? 오늘 무슨 날이야? 그냥 우리 손주랑 이렇게 사진 찍어서 남겨두고 싶어서. 자, 이건 우리 성준이가 잘 간직하고 있어야 돼. 알았지? 그렇게 제 손에 쥐어준 사진은 제 평생 유일하게 남은 가족 사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평소와는 다르게 할머니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껏 사주셨어요. 평소에 먹기 힘들었던 짜장면까지 그날 할머니가 사주시더라고요. 그리고선 나와선 또 간식도 사주시려고 하셨어요. 그땐 왜 그렇게 할머니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었죠. 성준아, 짜장면 맛있었지? 이 할미랑 사진도 찍고 오늘 재미있었지? 또 먹고 싶은 건 없어? 이 할미가 다 사줄게. 뭐든 말해봐. 진짜? 오늘 짜장면도 먹었는데 또 사줄 거야? 할머니, 나 그럼 붕어빵 먹을래요. 붕어빵? 그래, 붕어빵 먹자. 그렇게 그날은 정말 배 터지게 먹고 싶은 걸 잔뜩 먹었습니다. 전 그저 행복하고 좋기만 했던 날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할머니가 저에게 마지막으로 선물을 주신 거였더라고요. 그로부터 며칠 뒤 할머니는 절 어디론가 데리고 가셨어요. 그리고 그 앞에서 할머니는 절 한참을 안으시곤 눈물을 펑펑 흘리셨어요. 그땐 전 여기가 어딘지 왜 할머니가 오시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왜 울어요? 네? 여기 어디예요? 성준아, 이제 할머니랑 더 이상 못 살 것 같아. 여긴 우리 성준이 친구들도 많고 형아 누나들도 많고 여기서 맛있는 밥도 주고 공부도 시켜준다고 하니까 이제 넌 여기 사는 거야. 할머니는요? 할머니 같이 안 가요? 성준아, 할머니 잠깐 여기 앞에 잠깐 갔다 올게. 여기 잠깐만 있어. 네, 할머니 빨리빨리 오셔야 돼요. 그렇게 가게 된 곳은 고아원이었어요. 제 손을 한참 동안 놓지 못하시다가
고아원 선생님들이 절 데리고 들어갈 때서야 외할머니는 제 손을 겨우 놓으셨습니다. 전 그 후로도 고아원 문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지만 30분이 돼도 1시간이 돼도 할머니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영영 절 찾지 않으셨습니다. 처음엔 전 고아원 생활에 적응도 하지 못하고 매일같이 울면서 할머니를 찾았어요. 그때마다 고아원 선생님이 절 달래주시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우리 할머니한테 보내주세요. 저 할머니한테 갈 거예요. 성준아, 이제 더 이상 할머니 못 봐. 성준이는 이제 여기가 집이야. 우리 그냥 여기서 잘 지내보자. 알았지? 싫어요. 싫어요. 저 할머니한테 갈래요. 보내주세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울고불고 뗐으며 할머니에게 가려고 했지만 결국 전 다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울고불고 떼쓰다 보니 뒤늦게 어쩔 수 없이 고아원 선생님들이 진실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때 안 사실은 외할머니가 절 버린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데리고 갔다는 것이었어요. 당시 외할머니는 말기암 선고를 받으신 상황이었고 더 이상 절 키울 수 없다 보니 학교 갈 때쯤 돼서 절 고아원에 보냈던 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서 전 고아원 생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고아원 생활은 정말 녹록지 않더군요. 친구들과도 어울리지도 못하고 내내 혼자 있을 때가 많았거든요. 몸집도 작고 왜소했고 말도 없이 조용히 있다 보니 고아원에서도 못된 친구들이 절 정말 많이 놀리기도 했습니다. 야, 김성준, 너도 부모님한테 버림받았냐? 아니야, 나 외할머니 있어. 외할머니가 꼭 온다고 그랬어. 야, 니네 외할머니가 너 버린 거야. 외할머니한테 버림받았대요. 버림받았대요. 아니거든? 나 버림받은 거 아니거든? 너 일로 와. 그렇게 그 친구들이 절 놀릴 때면 참지 못하고 같이 싸우기도 많이 싸웠습니다. 정말 그땐 어린 나이에 왜 제가 이런 상황을 겪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도 않았어요. 그저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과 이곳에 절 혼자 남겨두고 떠난 할머니가 믿기도 하고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그러다 고아원에 들어간 지 2년이 되던 해 제가 9살 때 저는 입양을 가게 되었어요. 저보다 1살 많은 아들이 있었던 사업가 부부가 절 입양하겠다고 나선 것이었어요. 그때 양부모님들은 처음에 절 보고서 정말 따뜻하게 맞이해 주셨죠. 어머, 네가 성준이구나. 안녕. 우린 이제 성준이랑 앞으로 같이 살 거야. 안녕하세요. 근데 누구세요? 누구긴. 이제 우리가 네 부모님이 되어줄 거야. 앞으로 우리랑 같이 살면서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공부도 하고 그러면서 지낼 거야. 여긴 성준이 너보다 1살 많은 형이야. 인사해. 이렇게 우리가 앞으로 가족이 될 거야. 그렇게 만나게 된 양부모님은 처음엔 정말 따뜻하고 좋으신 분들이었어요. 원래는 자식을 더 낳고 싶어 하셨지만 무슨 일이었는지 첫째 아이를 낳고 나선 임신이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고민을 하다가 자기 아들과 비슷한 또래 남자아이를 입양하시게 된 거였죠. 처음엔 양부모님도 절 정말 많이 챙겨주셨어요. 한 번은 양부모님께서 직접 제 방을 꾸며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짜잔, 성준아, 여기가 이제 네 방이야. 앞으로는 여기서 자면 돼. 알았지? 이젠 우리 식구니까 다 같이 사이좋게 지내보자. 여기서 공부도 하고 그럼 되는 거야. 어때? 괜찮니? 그래도 이불이랑 커튼이랑 좀 신경 써서 골라봤는데. 네,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그래, 아직 좀 어색하겠지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우리도 많이 노력할 테니까 성준이도 우리랑 친해지려고 노력해줘. 알았지? 그렇게 처음엔 그래도 좋은 집으로 입양이 됐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양부모님은 정말 바쁘신 분들이셨어요. 사업을 하시다 보니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고 그래서 점점 절 신경 써주지 못하셨죠. 그리고 양부모님의 관심이 줄어들던 그때부턴 그 집에서의 생활도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집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저보다 1살 많았던 형은 절 정말 독하게 괴롭혔거든요. 집에서 저와 형 이렇게 둘만 있을 때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 형은 심심할 때마다 절 괴롭히곤 했습니다. 하루는 제가 방에서 책을 보고 있었는데 형이 들어오더니 갑자기 제가 보던 책을 눈앞에서 뺏어가 버렸어요. 뭐야, 형 뭐 하는 거야? 그거 이리 줘. 왜 내 책을 가지고 가? 이게 왜 네 책이야? 우리 엄마 아빠 돈으로 산 책이지. 네가 진짜 친자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넌 그냥 입양아야, 입양아. 우리 집 친자식이 아니라고. 알겠으니까 그 책이나 이리 줘. 빨리 주라고. 왜? 책에 뭐라도 숨겨놨냐? 뭐 우리 집 돈이라도 훔쳐서 여기 숨겨놓은 거 아니야? 그러고 보니 너 수상해. 내가 이참에 검사라도 해야 되겠어. 그 형이란 사람은 수시로 제 방에 들어와 제 물건을 함부로 뒤지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옆에서 하지 말라며 말리기도 했지만 제 말을 아예 귀등으로도 듣지 않더라고요. 언젠간 제 물건에서 뭔가를 발견하고선 저를 놀렸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와 외할머니가 찍은 사진이었어요. 입양을 가기 전에도 품속에 고이 간직하고 가져갔던 사진을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놓았는데 어떻게 발견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형은 그 사진을 보고선 뭔가 큰 건수라도 잡은 듯 절 향해 비웃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봐라, 이것 봐. 너 입양 왔는데 그 전 가족 사진 아직도 가지고 있냐? 와, 이거 우리 엄마 아빠가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불쌍한 우리 엄마 아빠. 너 완전 배신자네, 이거. 그거 이리 내놔. 우리 할머니랑 찍은 사진이야. 그리고 내가 왜 배신자야? 버린 거 아니면 왜 네가 고아원에 있었어? 그게 버린 거지. 그리고 예전 가족 사진 가지고 있으면 배신자잖아. 너 이미 입양 왔는데 왜 그 사진 가지고 있어? 배신자 주제. 그럼 너 증명해봐. 너 배신자 아니라고 했지? 그럼 배신자 아니라는 거 증명하게 이 사진 그럼 버려도 되지? 안 돼. 그 사진을 왜 버려? 네가 뭔데 내 사진을 마음대로 버려? 뭐? 너? 너 형한테 너라고 했어? 이게 진짜? 그렇게 그날 형에게 실컷 두드려 맞으면서도 전 외할머니와 찍은 사진을 품속에 꼭 껴안고 있었어요. 그 형은 그 사진을 어떻게든 뺏어보려고 발버둥을 쳤어요. 그러다가 제가 그 형을 강하게 뿌리쳤는데 그 힘에 형이 넘어져 다리를 삐끗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 형은 다리의 금이가 깁스를 해야 했고 그날의 사건으로 양부모님의 절 대하는 태도도 전보다 더 차가워졌어요. 전 너무 억울했습니다. 가만히 있던 절 먼저 건드린 건 형이었는데 그런 시선들이 답답하고 억울했어요. 그래서 양부모님께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제가 형 밀치긴 했는데 제가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저렇게 다칠 줄 몰랐어요. 죄송해요. 됐다. 다음엔 그러지 말거라. 죄송해요. 그게 아니라 형이 먼저 제 사진을 가지고 가서. 됐다니까. 앞으로 둘이서 같이 있지 마. 어디서 감히? 참. 그날 양부모님의 눈초린 매우 매섭고 차가웠습니다. 마치 제가 일부러 형을 다치게 한 것처럼 생각하는 듯 보였어요. 그 이후론 정말 전 그 집에서 남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같이 한 집에 지내긴 했지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특히나 양부모님의 사업이 점점 힘들어지면서 전 그 집에서 더욱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면 정말 양부모님은 많이 다투셨어요. 그럴 때마다 형은 더 저에게 스트레스를 풀곤 했습니다. 그렇게 19살 때까지 그 집에서 참 외롭고 힘들게 지냈어요. 그러다 성인이 되기 전 양부모님은 사업이 완전히 망하게 되면서 점점 심하게 다투기 시작하더니 결국엔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양부모님 모두 절 데리고 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거였죠. 그때 양어머니께서 절 부르시곤 선심 쓰듯이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준이 너 이제 내년이면 성인이지? 우리 이제 갈라설 거니까 너도 네 살 길 찾아가야지. 네?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소린가요? 저도 형처럼 양어머니 따라가면 안 되나요? 날 따라온다고? 왜? 네 인생은 네가 살아야지. 우리가 언제까지 책임져 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야. 너도 이제 성인이잖아. 그래도 너 살 곳 찾으라고 우리 미리 얘기해 준 거야. 하지만 저 지금 당장 나갈 돈도 없는데요. 예. 그럼 그것까지 우리가 다 책임져야 되니? 여태껏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했잖아. 참 염치도 없다 넌. 그거 네가 알아서 해. 애도 아니고. 아무튼 너 앞으로 지낼 곳 찾아. 난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알아. 그날 양어머니 얘기를 듣고 정말 괴로웠어요. 그래도 거의 10년을 함께 지냈는데 어떻게 저렇게 냉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봐도 그저 제가 알아서 살 길을 찾으라는 말만 되돌아올 뿐이었어요. 그렇게 정말 말 그대로 전 양부모님에게 버려진 거였습니다. 이 시기엔 정말 어떻게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걸까 다 포기해야 하나 싶은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당장 갈 곳을 찾아야 하는데 돈 한 푼 없이 어딜 갈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러다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아는 친척이 지방에 기숙사가 있는 공사 현장이 있다며 소개를 해줘 그곳에 지원을 하게 되었죠. 그 뒤로 전 졸업과 동시에 지방으로 내려가게 됐습니다. 겨우 친구한테 빌린 돈 몇 푼과 옷가지 몇 개만 가진 채로 그렇게 공사 현장 기숙사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곳은 진짜 방도 좁고 화장실도 공용이라 더 열악한 상황이었는데 마음 하나만큼은 진짜 편하더라고요.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하고 기숙사에 들어와 누우면 하루가 뿌듯하고 정말 이런 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누가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눈치 볼 일도 없으니 오히려 전 그때 공사 현장이 더 편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특히나 제가 그곳이 좋았던 이유는 그 현장에서 친해진 사수형 때문이었는데요. 그 사수형이 저한테 너무 잘해줬거든요. 처음 봤을 때부터 절 정말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많이 챙겨줬어요. 새로운 신입이 너구나. 반갑다. 내가 너한테 일 알려줄 거야. 힘들면 언제든지 얘기해. 여기 사람들 다 거칠어 보여도 다들 좋은 분들이셔.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말만 해. 감사합니다. 잘 알려주세요. 제가 아직 20살이라 해본 일이 없어요. 그래? 근데 넌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대? 뭐 어찌됐든 뭔 사정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선 그냥 열심히 일만 하면 돼. 여긴 성실하기만 하면 되는 곳이야. 나도 잘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만 잘 따라와. 그렇게 알게 된 사수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일만 알려줬는데 나중엔 쉬는 날이면 절 데리고서 여기저기 놀러도 가고 같이 시간도 참 많이 보냈어요. 하루는 제 생일이었는데 그 형이 저한테 깜짝 선물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야, 성준아, 이거 받아. 오늘 네 생일이지? 야, 미리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생일 선물도 좀 사주고 그랬을 건데 어떻게 너 한마디 말도 없냐. 그래도 너랑 나랑 여기서 제일 친한데 어찌됐든 우연히 네 생일 알게 돼서 내가 케이크 사왔어. 얼른 촛불 불자. 형, 언제 이런 것까지 사왔어요. 안 그래도 되는데 생일이 뭐 큰일이라고. 어쨌든 고마워요. 야, 1년에 딱 하루 있는 거야. 그런 날은 더 챙겨야지. 너 얼른 촛불이나 불어. 다음 쉬는 날엔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이렇게 우리 둘이서라도 챙겨야지 누가 챙겨주냐? 생일 축하한다. 고마워요. 저 사실은 이렇게 생일 케이크 처음 받아봐요. 형 덕분에 생일 촛불도 불어보네요. 진짜 고마워요. 형 아니었으면 촛불 불어볼 일도 없었을 텐데. 진짜? 와, 내가 엄청 큰일을 했나 보네. 알았어. 그럼 내가 내년 생일도 다 챙겨줄게. 아니다. 내가 내년에 그럼 선물도 줄게. 그렇게 행복하게 생일도 같이 보내며
전 그 사수형과 서로 의지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그때 거기서 일하면서 돈도 차곡차곡 모으기도 하고 추억도 참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처음 술을 알려줬던 사람도 바로 그 형이었습니다. 성준아, 원래 술이라는 거 어른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넌 참 행운하다. 나처럼 주도를 잘 아는 사람을 만나서 말이야. 에이, 형, 다른 형들이 형한테 술 배우지 말라던데요? 그거 잘못 배우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 야, 다들 그냥 하는 소리야. 내가 얼마나 깔끔하게 술 마시는데. 뭐 어찌됐든 넌 나한테 술 배웠으니까 앞으로 날 어른 대접해줘야 되는 거다. 알았냐? 예, 알겠습니다, 형. 앞으로 어른으로 모시겠습니다. 자식 놀리긴. 형이랑 편하게 마시자고 하는 거야. 오늘은 내가 쏠 테니까 마음껏 먹어. 그렇게 저에겐 그 시기에 정말 유일하게 기댈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그 사수형이었어요.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공감 가는 일도 정말 많았고 나중에 나의 기숙사 방을 같이 쓰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사생활도 많이 알게 되었는데요. 전 사실 살면서 제 인생이 제일 기구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수형도 정말 말 못할 슬픈 사연이 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사수형과 술 한 잔을 마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날 저에게 가정살 얘기해 줬습니다. 그런데 사수형의 집안도 참 힘들더라고요. 성준아, 나도 사실은 부모님이 멀쩡하지가 않아.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다 아프시지. 겨우겨우 진짜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거든. 근데 이제 나 일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셔. 그래서 나도 여기서 계속 일하는 거야. 나라도 생활비를 벌어야 하니까. 진짜요? 형한테 그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어요. 그래서 매달 월급 받으면 바로 부모님한테 보내준다고 한 거였구나. 전 그냥 부모님 용돈 드리는구나 싶었는데. 아휴, 그러게나 말이다. 내 수중에 돈이 없다 그래서 이 생활이 언제쯤 끝나려나 몰라.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하는 것 같아. 매달 참 힘이 빠지네. 그래도 너라도 이렇게 있어서 얼마나 다행이야.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그날 그 얘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전 그래도 제 몸 하나 건사하면 된다지만 저 형에겐 딸린 식구들이 있으니 더 힘들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형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그건 바로 돈을 빌려달라는 얘기였습니다. 거의 1년을 넘게 함께 지내면서도 이런 부탁 한 번 해본 적이 없었는데 무슨 일이 있구나 싶었어요. 그날 그 형은 저에게 진심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준아, 어쩌냐? 우리 부모님이 많이 아프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대. 근데 당장 병원비도 없고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아, 내가 너한테 이런 부탁 안 하려고 했는데 당장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어서 그래. 형, 괜찮아요? 부모님이 많이 안 좋으신 거예요? 빌려드리는 거에 할 수 있죠.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당장 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회사엔 말했어. 고마워. 내가 다녀와서 꼭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갚을게. 진짜 고맙다. 역시 나한테 너밖에 없다. 에이, 뭘요. 형한테 당연히 빌려드릴 수 있죠. 걱정 말고 갔다 오세요. 그렇게 사수형은 고향으로 떠나게 됐습니다. 한 달 정도 부모님을 돌본 후에 다시 올 거란 말을 남기고 갔고 그 뒤로 연락 한 번이 없더라고요. 전 처음엔 부모님을 돌봐야 하고 정신이 없으니 연락하기 힘들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그 형은 소식조차 없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판 직원들에게도 조금씩 돈을 빌려갔던 거였습니다. 처음엔 조금씩 빌리다 점점 그게 커져서 혼자 수습이 안 되니 아예 작정하고 잠적을 한 것이었죠. 저도 초반엔 다 사정이 있겠거니 나중에라도 연락이 오겠지 했지만 끝내 그 사수형은 연락이 오질 않았어요. 결국 공사판 직원들이 고소를 하면서 정말 나중에야 그 형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돈을 모두 쓰고 갚을 능력도 없어 그대로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미안하단 얘기 못 들었지만 어떻게 나한테까지 연락도 없이 그렇게 잠수를 탈 수 있는지 전 그 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전 돈도 돈이지만 진짜 내 생에서 외할머니 다음으로 처음으로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었는데 절 속이고 뒤통수를 쳤다는 게 더욱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뒤로 전 아무리 저에게 잘해주는 사람이라고 해도 마음을 주지 못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전 공사 현장을 나왔고 진짜 안 해본 일 없이 이것저것 다 했던 것 같아요. 공장에서도 일을 해보고 배달도 해보면서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정작 마음을 주고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양부모에게 버림받고 그 후에 친해진 형에게도 배신당한 그 상처가 꽤 오래 가더라고요. 그러다 제가 29살이 되었을 때 계약직으로 물류센터를 다니다 계약이 끝나고서 일을 더 이상 하지 못하는 지경이 되었어요. 다시 계약직을 알아보거나 일용직을 다닐 수도 있었겠지만 이대로는 평생 먹고 살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정식 직장을 알아보려고 제가 여기저기 이력서를 써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즘엔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은 더 취직하기 어렵잖아요. 심지어 전 대학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다고 좋은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곳저곳에 이력서를 내도 취직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특히나 면접에 겨우 올라가도 매번 좋지 않은 얘기만 들었었어요. 김성준 씨, 나이가 29인데 아직 대학도 안 나오고 뭐 이쪽 분야로는 그렇다 할 경력도 없네요. 지금껏 뭐 다른 거 하신 건 없으신가요? 예를 들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거 말입니다. 네, 지금까지 공사 현장에서 일하다가 나온 뒤론 공장에 들어가 2년 재직했고요. 그 다음엔 배달로 2년 일하고 그 다음은 물류센터에서 쭉 일을 했습니다. 자격증은 다른 건 취득한 거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나이도 많지만 이렇게 경력이 부실해서요, 원. 웬만한 곳에 취업하긴 어려울 겁니다. 그래도 성실하게 일하신 것 같아 저희도 한번 다시 보려고 한 거였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네요. 다시 공장 쪽이나 현장 쪽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쓰디쓴 면접에 고배를 마시고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했습니다. 정말 다시 공장으로 돌아가야 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곳저곳 알아보다 인쇄소에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전 정말 뛸 듯이 기쁘더라고요. 면접을 보러 오라는 말에 정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면접 날이 되고 저는 인쇄소로 갔어요. 그런데 면접을 보던 사장님이 별다른 말은 안 하시고 계속 저를 빤히 쳐다보더라고요. 전 그때 사장님 인상이 좀 험하셔서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는 건가 싶어 잔뜩 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더니만 사장님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성준 씨, 대학에 진학을 안 했던데 무슨 이유라도 있어요? 아, 네? 아, 원래 제가 이방을 갔다 성인 되면서 독립했습니다. 친부모님은 안 계시고 외할머니 손에서 크다가 고아원에 들어갔고요. 성인 돼서도 독립하고 지금껏 쭉 공사장, 배달, 물류센터 이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때 사장님은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아시고선 조금 놀라는 눈치였어요. 그러더니 뜬금없는 소리를 하셨어요. 고아원에 가서 입양됐다고 했죠? 혹시 어릴 적 사진 좀 가지고 있는 거 있어요? 네? 어릴 적 사진이요? 왜 그러시는 건데요? 아, 그 내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그럽니다.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으면 뭐 아주 어릴 적도 괜찮으니까 보여줄 수 있어요? 아, 있긴 있는데 근데 저만 찍은 사진이 아니고 가족 사진이에요. 전 그러면서 지갑 속에 있었던 유일하게 외할머니랑 찍은 사진을 사장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사진을 보고선 사장님이 갑자기 온몸을 떨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사진을 들고 있던 손도 떠시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물어봐도 될까요?
아, 그분은 제 외할머니신데, 그럼 할머님 성함은? 네? 아, 박자, 경자, 심자 쓰십니다. 세상에, 맞네, 맞아. 너, 네가 진짜 그 성준이야? 네가 정말 성준이야? 성준아. 사장님은 제 외할머니 성함까지 다 확인을 하시고선 갑자기 제 앞에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놀랐어요. 도대체 누구신지, 누구이길래 저와 외할머니가 찍은 사진을 보고 오열하시는지 영문을 알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 오열하시는 사장님을 보고선 전 너무 놀라 물었어요. 아니, 사장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저희 할머니를 아세요? 절 아세요? 성준아, 여기 사진 속 네 외할머니가 바로 내 어머니셔. 내 어머니. 난 네 외삼촌이야. 네 엄마 남동생. 그렇게 찾았는데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네가 이렇게 다 컸구나. 그래 어떻게 살았어? 어? 네? 제 외삼촌이요? 저에게 외삼촌이 있었다고요? 그래 성준아, 내가 네 외삼촌이야. 어떻게 널 이렇게 만난다니. 알고 보니 정말 놀랍게도 그 인쇄소 사장님은 제 외삼촌이었습니다. 전 처음에 외삼촌의 존재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너무나 당혹스러웠어요. 그런데 그 인쇄소 사장님은 제가 몰랐던 이유를 알려주시더군요. 잠시만요, 사장님. 저한테 외삼촌이 있다뇨. 외삼촌 있다는 것도 전 몰라요. 맞아. 내가 네 외삼촌 맞아. 네 엄마 양순영이잖아. 난 네 엄마 남동생이야. 내가 너 어릴 때부터 장기 복역을 하면서 아마 네가 날 본 기억이 없을 거야. 네 외할머니도 내 존재 얘기를 안 했을 테고 정말 미안하다. 네? 장기 복역이요? 아니 그게 무슨... 어릴 적 정말 철없이 내가 건달 생활을 했었는데 네가 5살 때부터 내가 장기 복역을 했었어. 5년 지나고 너 10살 때 내가 출소했고 아마 그래서 네가 날 몰랐을 거야. 아주 어릴 적에나 봤으니 기억할 리가 없지. 그럼 왜 그동안 절 한 번도 안 찾으셨어요? 제가 10살 때 출소하셨다면서요. 할머니 돌아가신 건 아세요? 저희 부모님은요, 소식 아세요? 너 네 부모님 소식 모르는구나. 네 부모님 네가 3살 때 한날 한시에 사고로 돌아가셨어. 화물차 운전하는 매형 따라 누나가 가끔씩 같이 다녔었거든. 그때 사고 이후로 네 외할머니가 널 키워주신 거고 외할머니 소식도 그 안에서 들었다. 아들이라는 사람이 자기 엄마 장례도 못 치르고 사고나 치고 말이야. 내가 정말 너한테 할 말이 없다. 정말 미안하다. 한참을 울던 외삼촌은 미안하단 말만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런 외삼촌의 말에 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게 아니라는 거, 제가 알지 못했던 남은 가족이 있었다는 사실이 정말 저에겐 충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인연으로 다시 만나게 된 건지 믿기지가 않았어요. 사실 외삼촌은 처음 이력서를 보고 나이도 비슷하고 이름도 똑같아서 설마 하는 마음이었다고 하셨어요. 그때 외삼촌은 정말 놀라워했습니다. 처음에 네 이력서 봤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사진도 매형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나이며 이름이며 똑같으니 설마 했지. 근데 정말 성준이 너일 줄이야. 어디서 어떻게 지낸 거니? 잘 살고 있었니? 너 입양 갔다는 소식은 들었다. 잘 사는 집이라고 하던데 분명 잘 살겠거니 했어서 여기서 만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 저 입양 간 건 알고 계셨다고요? 알고 계셨는데도 안 찾으셨어요? 왜요? 대체 왜요? 찾았어. 나중에 출소한 다음에 바로 그 고아원을 찾아갔었지. 근데 거기서 뭘 하는지 아니? 이제 막 출소한 삼촌이 무슨 능력으로 애를 데려다 키울 거냐고.
애 인생을 생각하면 너 찾지 말라더구나. 좋은 집, 잘 사는 집에 입양 갔다고. 그래도 내 유일한 핏줄인데 꼭 찾아달라고 했었거든. 근데 조카를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된다고 자신을 돌아보라고 하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니. 좋은 집에 입양 갔다고 해서 난 그렇게 잘 사는 줄 알았다. 그런데 왜 인쇄소 이력서를 넣고 있어? 잘 살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 집에서 나왔어요. 양부모님이 사업 망하시고 이혼하시면서 갈 곳이 없어졌거든요. 아마 망하지 않았어도 그 집에서 나왔겠지만 입양 가고 한 번도 그 집이 제 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나오고선 여기저기 공사판도 떠돌고 그러다가 여기까지 이력서를 넣게 된 거예요. 미안하다 정말. 다 내가 잘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걸. 그동안 정말 고생 많았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든 널 찾아야 하는 건데. 결국 외삼촌은 제 얘기를 들으시곤 손을 잡고 눈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리곤 지나간 과거에 대해서 너무도 큰 후회를 하셨어요. 다 내 잘못이야. 네 엄마가 내 손 붙잡고 제발 그 어둠의 세계에서 나오라고 했을 때 정신 차려서 나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걸. 그 어린 네가 그 고생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일도 없었을 텐데 정말 미안하다. 미안해. 아니에요. 근데 삼촌은 어떻게 인쇄소 일을 하시게 되셨어요? 출소하고 나와서 뭐 할 줄 아는 일이 있어야지. 몇 년을 복역하다 보니까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겠고 복역했다고 하니 취업해주는 것도 없더라고. 그러다가 신문 구인구직 보다가 무작정 인쇄소에 찾아간 거야. 그땐 인쇄소에서 일도 많고 월급도 좋았거든. 그땐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었어. 저도 공사 현장 다니고 물류센터도 다녀봤는데 이걸론 취업이 힘들더라고요. 벌써 20군데 넘게 이력서를 냈는데도 다 퇴짜 맞았어요. 여기서 유일하게 연락이 와서 온 거예요. 우리가 참 만날 인연이긴 한가 보구나. 나도 그때 그랬지. 그러다 인쇄소 사장님이 날 받아줘서 정말 밑바닥부터 열심히 일했다. 청소도 하고 물건도 다 나르고 인쇄물 포장도 하고 말이야. 그러면서 20년을 일하다 보니 이렇게 인쇄소도 직접 차릴 수 있었어. 그 덕에 이렇게 널 만나게 됐구나. 잘 왔다, 잘 왔어. 그래, 외할머니 산송 가봤니? 아니요. 외할머니 돌아가신 것도 저 고아원 들어가서 한참 뒤에 알았어요. 그래, 어머니가 널 정말 보고 싶어 하셨을 텐데 이제라도 내가 어머니 누나 볼 면목이 생겼구나. 그날 이후 전 외삼촌 집으로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인쇄소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삼촌은 그때 구인을 하게 된 이유도 얘기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 국회의원 선거 그 시기여서 엄청 바쁘게 일이 돌아가던 때였거든요. 마침 일손이 부족해 사람을 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딱 기가 막힌 우연으로 제가 이력서를 넣게 되었고 이런 놀라운 만남을 겪게 된 거였어요. 외삼촌넨 외숙모와 두 딸이 있었는데 제가 막 가자마자 모두가 절 반겨줬습니다. 특히 외숙모가 절 엄청 많이 챙겨주셨어요. 성준아, 네 외삼촌이 널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알아? 술만 먹으면 네 생각하면서 어찌나 울었는지 모른다. 어떻게 이런 기적이 있다니. 잘 왔다, 잘 왔어. 이제 걱정하지 말고 마음 푹 놓으렴. 여기가 이제 네 집이야. 엄마, 이 사람이 아빠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성준이라는 사람이야? 예. 아유, 성준이란 사람이 뭐야. 사촌 오빠라고 해야지. 이제 성준 오빠랑 같이 살 거니까 너희들도 오빠 말 잘 듣고. 알았지? 와, 아빠 진짜 좋겠다. 성준 오빠 드디어 만났네. 오빠, 우리 집에 오신 걸 환영해요. 그날 이후로 정말 어둡고 침울했던 제 인생이 확 달라졌어요. 사실 어딜 가도 뭔가 동떨어진 느낌을 항상 받았는데 외삼촌 집에 들어갔을 땐 정말 한 번도 불편하지 않고
너무나도 익숙했습니다. 정말 이런 게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외삼촌은 제가 잘 모르는 부모님 얘기도 많이 해주셨습니다. 한 번은 엄마가 도시락을 싸들고 외삼촌을 쫓아갔던 얘기도 하셨어요. 성준아, 네 엄마가 얼마나 독하게 날 말렸는지 모른다. 그때 날 찾아와서 직접 싼 도시락 먹이면서 제발 정신 차리라고 여기서 나가서 바른 일 하라고 그랬거든. 네 아빠도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아니? 내가 매영매영 그러면서 진짜 많이 따르고 그랬는데 말이야. 부모님 기억이 없었으니 엄마 아빠 원망도 많이 했겠구나. 할머니가 그냥 멀리 일하러 갔다고 하셨거든요. 그래, 네가 너무 어렸으니 네 외할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겠지. 누나랑 매영이 너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 그날 그렇게 사고만 안 났더라면 너도 평범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 사고로 나도 많이 방황하고 더 나쁜 짓을 많이 했지. 누나가 세상 떠나고 나서 정말 반성 많이 했다 나도. 전 그날 외삼촌 얘기를 들으며 제가 어릴 적 고아원에 갔던 시절부터 입양 갔던 이야기, 양부모에게 버려졌던 그때 얘기, 또 공사판에서 친해진 형과 뒤통수 맞았던 얘기를 모두 들려드렸어요. 외삼촌은 그 얘기를 들으시곤 정말 마음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외삼촌은 참 절 많이 그리워하셨더라고요. 차마 자신의 입장에선 떳떳하게 제 앞에 서지 못할 것 같아 그동안 찾지도 못하시고 그저 마음으로 그리워하셨던 거였어요. 그러면서 지나온 세월을 아쉬워하며 저에게 한 가지 다짐을 해주셨어요. 성준아, 앞으로는 걱정하지 마라. 이 삼촌이 우리 성준이 평생 책임질 거니까. 사실 내가 이 못난 삼촌이 널 찾는다는 것 자체가 미안한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그게 다 잘못된 생각이었나 보다. 처음부터 널 어떻게든 다시 찾을 걸. 내 핏줄 내 가족 어떻게든 찾았어야 했나 보다.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삼촌도 다 절 생각해서 그랬던 건데 삼촌 잘못 아니세요. 고맙다. 이제라도 너도 제자리를 찾아야지.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되어서 건강하게 그래도 잘 있어줘서 정말 고맙다 성준아. 외삼촌은 평생 저에게 든든한 기둥이 되어주시겠다고 다짐하셨어요. 전 그 외삼촌의 말이 그저 말뿐이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든든했어요. 가족은 그 존재만으로도 의지가 된다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이 사실이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전 외삼촌과 함께 엄마, 아빠, 그리고 외할머니 산소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날 외삼촌은 산소 앞에 앉아 눈물을 쏟으셨어요. 그날의 눈물은 기쁨과 슬픔이 함께 있는 눈물이었던 것 같아요. 삼촌은 산소 주변으로 자라난 잡풀들을 뜯으면서 잠들어 있는 엄마, 아빠, 외할머니에게 절 소개해 줬습니다. 엄마, 누나, 매영, 성준이 왔어. 우리 성준이 진짜 잘 컸지? 매영, 매영이랑 진짜 많이 닮았어요. 나 성준이 처음 보고 깜짝 놀랐잖아. 매영이 살아 돌아온 줄 알았어. 누나, 누나 말대로 내가 빨리 철들었어야 하는 건데 우리 성준이 내가 데리고 잘 살았어야 하는 건데 정말 미안해. 앞으로 내가 잘할게. 성준아 인사해라. 여긴 네 부모님 산소고 여긴 네 외할머니 산소야. 엄마, 아빠, 저 성준이에요. 늦게 와서 죄송해요. 할머니 죄송해요. 할머니가 아픈 줄 몰라서 죄송해요. 저 그래도 잘 살았어요. 꿋꿋하게 잘 버티면서 살았어요. 그래, 너무 장하지? 우리 성준이 참 장하게 잘 살았지? 엄마, 이제 걱정하지 마. 성준이 앞으로 내가 잘 데리고 살게. 지금까지 못해줬던 거 내가 다 해주면서 살 거니까 걱정하지 마. 엄마, 누나, 매영도 이제 성준이 찾았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편하게 쉬어. 누나랑 매영 몫까지 내가 성준이한테 다 해줄게. 그렇게 제가
외삼촌 인쇄소에서 일을 하면서 7년 후엔 같이 일하는 직원 중 한 명의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됐습니다. 사실 그전엔 제가 연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었거든요. 제 몸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 상황이기도 했고, 더군다나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너무 깊어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내주기도 어려웠는데, 그렇게 제 가족을 만나고 나서 마음을 열게 되면서 연애도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결혼을 준비하면서 전 외삼촌에게 정말 큰 선물도 받았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신혼집을 장만해 주신 거였어요. 25평짜리 집을 해주시면서 외삼촌은 저에게 한마디 말씀도 더 해주셨습니다. 이야, 드디어 우리 하나밖에 없는 조카가 결혼을 하는구나. 정말 내가 다 뿌듯하다, 뿌듯해. 성준아, 이 외삼촌이 신혼집 해주는 거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 이거라도 해줘야 내가 나중에 누나랑 매형 보면 할 말이 있는 거지. 난 누나한테 성준이 내가 결혼시켰다고 장가 보냈다고 이 말 할 수 있어서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감사합니다, 외삼촌. 삼촌 덕에 제 인생이 정말 달라졌어요. 이 모든 게 다 삼촌 덕분이에요. 성준아, 넌 내 가족이야. 내 하나밖에 없는 둘도 없는 내 조카고 내 핏줄이잖아. 당연히 우리 조카 내가 챙겨야지. 성준아, 결혼하고 정말 잘 살아야 한다. 그리고 결혼하더라도 힘든 일이라든지 어려운 일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이 삼촌한테 말해. 이 삼촌은 이 든든한 울타리니까. 알았지? 전 그렇게 든든한 삼촌의 응원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아내와 결혼을 했을 때도 부모님과 외할머니 산소에 같이 갔었는데요. 그때 참 아내에게 고마웠던 게 전 눈물을 뚝뚝 흘리느라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아내가 너무 똑부러지게 인사를 해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할머님, 저 며느리 왔어요. 저희 결혼해서 앞으로 잘 살게요. 하늘에서 저희 지켜봐 주시고 응원도 해주세요. 제가 정말 잘할게요. 그리고 남편이 항상 보고 싶어 해요. 꿈에라도 한번 찾아와서 우리 남편 좀 안아주세요. 이렇게 마음 깊은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서 이젠 아들 한 명도 낳고 정말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내는 제 힘들었던 과거도 다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도 절 누구보다 응원해주시고 아껴주신답니다. 외삼촌과 외숙모는 저에겐 이젠 부모님이나 다름없으세요. 매 명절이며 생신 때마다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있답니다. 그리고 두 분께선 정말 친부모님처럼 지금도 절 여전히 많이 챙겨주세요. 제 아내가 임신했을 때도 집안일도 도와주시고 출산하고서도 산후조리 비용도 내주시면서 정말 저희를 위해 많이 애써주시고 도와주셨답니다. 가끔씩 들려오는 뉴스를 보면 인생이 힘들어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들릴 때마다 제 마음도 참 무겁고 슬픕니다. 사실 저도 그 힘든 마음을 충분히 알거든요. 저도 언젠가 한번 이 답도 없는 제 인생이 끝이 없는 터널 속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전 영영 끝나지 않는 어둠 속에서 사는 게 제 운명이구나 생각했었죠. 그런데 제 이런 인생에도 이렇게 볕들 날이 있더라고요. 이런 제 힘든 삶에서도 결국엔 행복이 찾아온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넘어져 보지 않고 달리는 사람은 없다 라는 말이 있죠. 누구나 한 번에 성공을 하는 게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를 경험하면서 성공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힘든 일이라도 좌절하지 말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나 달리면 되는 것 같아요. 전 이 말이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앞으로 힘든 일이 또 찾아올 수 있지만 이렇게 제 가족들과 어떠한 위기든지 잘 극복해 보려고요.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포기하지 마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이 사연을 들으신 분들 모두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